자, 그러면 이제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의미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할인 방식 해놓고 순현가, 뭐 수익성 지수, 또 뭐예요? 내부 수일법 해가지고 묶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했던 거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의미를 한번 따져보죠. 자, 할인 끊고 현금 끊고 수지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할인자가 나오면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그랬어요. 또 이미 할인자가 들어가 있는 그 순간 돈 가치를 따진다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수는 수입 또는 수익이 되고 지는 지출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투자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언제 발생해요? 미래에 발생하죠. 따라서 이때 수입과 지출은 전부 어떤 시점의 수입과 지출이다. 장래 시점, 미래 시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비교함으로써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오케이? 근데 분명히 앞에 현재 가치란 말이 나왔죠? 할인자가 현재 가치니까 그래서 문장 속에 자, 할인자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 현재 가치란 말이 들어가야지 미래 가치란 말이 있다면 그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면 다시 한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자, 장래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타당성, 즉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맞지요? 네. 자, 그런데 개념은 그러한데 이걸 또 문장으로 바꾼다면 좀 복잡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또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금 유입 들어오는 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문장 되게 길죠? 문장 되게 길었는데 결국 들어오는 우리는 수입 들어오는 걸 현금 유입 그랬고 지출 나가는 걸 현금 유출 그랬죠. 그리고 둘 다 무슨 가치를 만드니까 현재 가치를 만드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제목 말뜻만 정확히 우리가 해석이 되면요. 의미를 알면 긴 문장 복잡한 문장도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들었냐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틀렸어? 미래가 틀린 거죠? 근데 그걸 외우시는 분들은 못 맞춰요. 왜? 딱 한 단어 바꿨거든. 현재를 미래 딱 한 단어만 바꿨거든. 왜 그냥 외운 분들은 맞네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할인자가 붙으면 현재 가치인데 미래 못 쓰는데 오케이? 그 구조만 알면 그 복잡한 내용이 딱 보인다고 이게. 어이구 할인자 붙었는데 어떻게 미래를 써? X. 그러면 돼. 근데 그걸 외우신 분들은 맞는데 어디가 틀렸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이해와 암기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 것. 근데 여기에 순현가법이 있어, 순현가법. 근데 순현가는 순현재 가치 준말이거든요. 근데 순현가는 어떻게 구한다? 수익현가에서 지출현가를 빼고 구한 값이 바로 뭐다? 순현가인데, 여러분 잘 봐봐요. 요거 수익과 지출이 없다고 보자 이거죠. 현가는 현재 가치의 준말인 거 아시죠? 그럼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뺐으니 남은 값도 현재 가치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감? 그 다음에 수익에서 지출을 빼면 순수하게 남는 게 있겠죠. 그 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남는 것의 현재 가치니까 순현재 가치. 줄이면 순현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봐봐요. 요 앞에서 우리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의 의미를 봤죠. 근데 그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속에 순현가법이 들어간다고 아까 종류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왔던 표현을 여기다 적용하면 이 수익이 결국 장래 예상 현금 유입 아닌가? 수익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언제 들어온다고? 장래에. 오케이? 그래서 이때 수익은 아까 했던 대로 바꾸면 장래 예상 현금 유입. 이렇게 길게 문장 만들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지출도 앞뒤에 그 시점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장래 예상 현금 나가는 거니까 유출. 오케이? 뒤에 현가는 그냥 현재 가치 붙이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해요? 순현가법은 여기 보시면서 순현가, 자, 순현가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공제 차감한다는 건 뺀다. 저 지금 똑같은 말 했습니다. 저 공식과 똑같은 말 한 거라고. 문장만 늘려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제가 처음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미 나왔던 문장들이다. 안 나왔던 건 저도 기억 못 하잖아요. 나왔으니까 제 머릿속에 저장이 될 거 아니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 같은 말도 자꾸 뜻을 되새기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냥 저것처럼 단순하게 순현가는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길게 늘려서 순현가는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근데 이 수익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유입. 지출은 나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유출자를 쓸 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 둘 다 미래니까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뭐 배웠죠?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순현가법뿐 아니라 뭐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법, 뭔진 몰라도 걔네들도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에 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부순이 나오든 수익성 지수가 나오든 그 문장 속에는 현재 가치란 말이 나와야지. 미래 가치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순현가부터 수익성 지수, 내부순 어떤 문장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부 무슨 가치란 말만 들어가야 된다. 현재 가치. 왜? 그 세 가지 방법 모두가 할인 방식이야. 현재 가치로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실 거야. 그리고 이때 어차피 우리가 투자할 때 지출한다는 건 내가 1억짜리 건물을 투자한다. 그 말은 1억짜리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요? 1억이 나가죠. 그 나가는 돈을 우리는 투자액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지출은 결국 성격이 뭐다? 투자액이에요, 투자액. 투자액인데 조심할 거 있어요. 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 투자론 기초 처음 들어갈 때 돈이 두 개가 있다. 남한테 빌려온 돈을 타인 자본.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돈을 자기 자본 그랬죠? 조심할 건 여기서 빼는 투자액은 내 돈. 지분 투자액을 빼는 거지. 네 돈, 내 돈 합친 총 투자액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초라 그 설명을 안 하지만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이 수익 있죠. 이 수익이 성격을 구분하면 지분 수익이에요. 수익이.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이에요. 오케이? 그럼 수익이 지분 수익이면 빼는 투자 금액도 지분을 빼야지. 수익은 투자자인 나에게 남는 수익인데 빼는 금액은 네 돈, 내 돈 합친 전체 금액을 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기초라.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만 기억하자. 저기서 지출은 투자액인데 조심할 건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내 돈, 남의 돈 합한 총 투자액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돈, 지분 투자액을 빼는 거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컨대 말이에요. 어떤 건물을 구입할 때 10억을 투자했대요. 근데 10억 중에서 내 돈이 6억이래. 그러면 저 공식상 빼는 지출 현가 금액은 10억 빼야 돼요? 6억 빼야 돼요? 6억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때 6억을 빼야 되느냐?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본 수업 때 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지금은 뭐만 좀 기억하자. 지출은 돈 나가는 건데 그건 투자액이다. 근데 이때 투자액 빼는 부분은 전체 투자액 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돈,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을 뺀다. 요걸 좀 기억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뭐 이게 공식상 계산이니까 나중에 뭐 수년가 구해보라 어떤 조건 줘놓고 수년가 구해보라 계산 문제도 꽤 잘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기초니까 계산은 안 하겠고 다만 계산의 결과 수년가가 0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수년가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수년가.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이 100만 원이더래요. 그럼 100만 원이란 말은, 그러니까 수년가가 100만 원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익인데 그냥 이익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 요구수익 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수년가가 100은 그냥 순수익이 100만 원의 뜻이 아니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고도 그것보다 100만 원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냥 100만 원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을 만족하고도 100만 원 더 나온다는 뜻이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원하는 것보다 그 부동산으로부터 투자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인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많다는 뜻이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잘 들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 이 뜻이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를 아까 여러분이 배우셨던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으로 양쪽을 비교해 본다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보다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기대, 예상되는 수익이 더 크다, 뭐 많다, 높다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또 이렇게 되면 좀 이따 제가 설명만 아시겠지만 수익성 지수값은 1보다 크게 나와요. 자, 여기 가운데 없다고 보고 기억하세요. 수년가가 0보다 크죠? 그럼 무조건 계산 안 해도 무조건 수익성 지수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금 공식 모르니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개념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해봐요. 수년가가 0보다 작다. 예컨대 뭐 마이너스 뭐 10만 원이다. 이 말은 10만 원을 적자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10만 원 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적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나오는데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더 적게 나온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국은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는 작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 수익성 지수값은 무조건 1보다 작게 나옵니다. 근데 봐봐요. 어쨌든 요 위에 세 가지 내용을 해석해 보면 셋 다 어떤 뜻이다? 투자자인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많다, 작다. 많다. 얘는 많다. 오케이?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요 아래쪽에 세 가지는 전부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다? 수익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수익은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많이 나온다, 덜 나온다? 덜 나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이것을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보기 하나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각자 끊어서 보기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끊어가지고 위아래 비교하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수년가가 0보다 큰 경우 투자를 채택하며 수년가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맞죠? 그 문장이 그게.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며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오케이? 이게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걸 각자 따로 끊어가지고 외우려고 드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이게 복잡하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했다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안타까워 미치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조금만 이 방법만 약간 좀 달리 하시면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걸 외우려고 들더라니까 하고.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건 얘만 그래 방법이. 학습 방법 6개 과목 중에 개론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나머지 5개 과목은 일단은 달달달달 하더라도 점수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개론도 달달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론을 달달달 하면 그거 안 돼요. 걔는. 과목 성격이 달라가지고. 아시겠죠? 예. 자, 근데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 이제 수익성 지수라고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공식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익성 지수는 지출분의 수익이에요. 지출분의 수익. 당연히 현가란 말은 당연히 붙겠죠. 그러면 우리 뭐 이건 사실 계산도 아닌데 제가 몇 가지 숫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숫자를. 응? 계산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했더니 1억이더래. 그런데 지분 투자액, 투자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6천이더래요. 6천. 그럼 1억에서 6천 빼면 수년가가 얼마 나온다? 4천 나오겠죠. 그럼 4천이란 값은 0보다 큰 값이죠. 오케이? 근데 이때 4천의 의미는 뭐다?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고도 4천 더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그 유명한 4천만 땡겨줘.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이걸 여기 한번 대입해보라고. 지출분의 수익이잖아요. 지출 얼마? 수익 얼마? 1억이죠. 그럼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6분의 10 하면 되는 거예요. 1000을 누르지 말고 6분의 10이죠. 그럼 계산기가 얼마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딱 봐도 분모보다 분자값이 크지 않요? 그럼 그 몫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저 계산기 있는 분 계셔요? 10 나누기 6 해보세요. 한번. 10 나누기 6. 자, 이제 한번 얼마나 빨리 하나 보자 이제. 그리고 아참 그 개론 수업 들어오실 때는요. 계산기를 갖고 오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10 나누기 6 하면 1.666. 그래요? 악마의 숫자? 666? 자, 봐봐요. 그럼 1.666은 1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수년가가 0보다 큰 값 나오잖아요. 무조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큰 값이 나온다고. 오케이? 이러면 안 봐도 비디오라고. 이러면 또 안 봐도 비디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이 말을 바꾸면 수년가가 뭐 정의 값을 갖는다. 양의 값을 갖는다 해도 되죠. 0보다 큰 값이니까.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고 수년가가 0보다 작게 나오면 무조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 구조를 일단은 생각해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수익법이 있는데 그 내부수익법이 곧 아까 보셨던 기대수익률이에요. 기대수익률. 근데 이 내부수익의 의미가 거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뭐다? 내부수익률 이렇게 나와요.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수년가가 0이 되려면 잠깐 숫자 좀 바꿔볼게요.
여기가 0값이 나오려면 얘네 둘 값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쪽 값이 같아야 빼고 남은 값이 0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가 1억이고 그러면 수익 현가도 1억, 지출 현가도 1억. 그럼 순현가는 얼마? 0. 오케이? 그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을 뭐라 그런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순현가가 0이라고 하는 건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똔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똔또의 뜻이 아니라 순현가 0의 뜻은 뭐다?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이 나온다는 게 순현가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이 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그러지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오케이? 근데 순현가가 0이 되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과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된 수익이 같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순현가가 0이 되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1값이 나옵니다. 응용하시라고. 여기 다 썼잖아요. 그럼 이럴 때 순현가가 0이다. 이 말 뜻이 뭐라고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그럼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투자자 요구 수익이 같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나온다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보고 수익성 지수가 1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요 공시에 대입해. 지출 얼마? 여기 위에서. 1억. 수익 얼마? 1억. 아, 분모, 분자 같은 몫이 1이겠죠. 뭐 다른 값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그 뭐 문제 나올 때 다 공식 이용해서 풀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어떻게 기억하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게 나오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을 것이며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다. 아예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자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제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현가 마이너스 되면 적자의 뜻이 아니라고 원하는 수익만큼이 안 나온다는 뜻이지 적자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수익이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보다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작겠구나. 이게 바로 이해가 가는 거라고 그게. 근데 마이너스? 그럼 적자? 0이면 똔또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뭐 지금 한 번 듣고 다 이해되겠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러하겠구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기초는. 또 그리고 이 부분은요. 1, 2월, 3, 4월, 5, 6월 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면 태반이에요. 다 이해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략 이렇다 하고 현장 가서 찍는 거예요, 다. 완벽히 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묶어가지고 세 가지를 배웠는데, 자, 근데 이런 말 어떨까요? 제가 조금 전에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그랬죠. 근데 순현가가 0이면 자동으로 수익성 지수는 1이잖아요. 그럼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이 말을 바꾸면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해도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예컨대 뭐 1년 전에 문제를 낼 때는 순현가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보기를 만들었다가 1년 뒤에 똑같은 문제를 내면서 내부 수익률법은 또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 내가 똑같은 말 했어요, 지금? 똑같은 말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냈다가 1년 뒤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보기만 바꿨어, 보기만. 근데 우린 뭘 알아요? 그래, 순현가 0이면 자동으로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니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는 말이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문제를 내면서 1 그러지 않고 1.0 그랬다.
그럼 1.0이나 1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1이 아니네. 0.0이 붙었네. 이건 뭘까?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1.0과 1은 똑같은 거 아니요. 근데 0.0 붙었다고 그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냐 말이죠, 도대체.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왜 0.0이라는 말을 안 해줬니? 예?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과 1은 같아요. 네.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그래서 조금 배우면서 기출 문제를 좀 접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잖아요. 이래서 앞에서 우루사가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해 줬구나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딱 보다 보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잖아요. 다 들어봤던 말이 다 기출문제 지문들이 나오네 하면서 답이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해석해야 돼요. 요게 이제 그 할인연금 수치 분석법 3개였습니다. 그래 놓고 또 뭐가 있냐면은 비할인 방식해서 뭐 어림셈법이라든지 비율 분석법, 뭐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회수기간법은 제가 볼 때는 나오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요 3가지는 무슨 법이다? 비할인. 돈같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어림셈 그랬잖아요. 제목이. 셈이 뭐예요? 셈의 뜻이 뭐냐니까요? 계산이죠. 네. 근데 어림은 대충. 정확한 게 아니라 대충이죠. 네. 그러니까 어림셈의 의미 자체가 대충 계산이죠. 네. 그럼 얘는 정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어림셈법의 단점. 첫째, 비할인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걸 왜 외워? 제목이 나는 대략인데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는 대충 계산인데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제목이에요. 근데 따로 외우는데. 외워놓고 또 기억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어떤 말 나오면 얘가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어림은 대충이고 셈은 계산? 그럼 이게 정확한 계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예측을 하셔야지. 그렇죠? 예. 근데 어림셈법 속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 근데 여러분, 이거 내용 공식은 지금 안 할 거고 이거 한번 따져봐요. 상식적으로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거. 큰 게 좋죠? 네. 근데 수익률과 승수는요. 역수관계라 그래요. 역수관계 뭐냐? 내용 성격도 반대고 공식에서 분모 분자도 거꾸로일 때 역수라 그래요. 역수. 오케이? 그럼 예컨대 우리 아까 수익률은 투하 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그랬죠. 그 쉽게 말하면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승수와 수익률이 역수래. 역수라고 하는 건 정반대거든요. 그럼 승수는 기본 구조가 분모 분자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순수익분의 투자액으로 값을 구하는 게 뭐다? 승수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좀 전에 여러분 인정하셨잖아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그랬잖아요. 역수니까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한 또는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예. 근데 공식은 오늘 손 안 댄단 말이죠. 공식은 손 안 돼. 근데 공식의 기본 구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수익률은, 모든 수익률은 구할 때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야. 그럼 그것과 역수를 하면 모든 승수값은 순수익분의 투자액으로 그 값을 구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승수나 수익률도요, 참 종류가 많아요. 수익률. 응?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이다. 원래 총 자본 수익률도 문장 길게 만들면 종합자본 환원율 별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세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이래가지고 세후 수익률까지 해서 여러 가지 수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수 관계로서 승수 관계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은 건들지 말자는 거죠. 일단 지금 뭐만 알자.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관계. 근데 걔네 둘 다 어림셈법에 속하니 돈같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오케이? 그리고 어림셈이니까 대략적 계산이므로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법이다. 오케이? 그런 정도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 아래 보면 비율 분석법 있어요? 네. 비율 분석법. 근데 벌써 비율자가 나왔다는 건 공식이 더럽게 많다는 얘기예요. 벌써 비율 어떻게 하면 100분을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해서 구하는 게 100분이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수식의 공식이 많겠구나. 예측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 비율 분석법도 일단은 비할이니까 돈같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근데 그 비율 분석법에 일단 순서 관계없이 그 대부 비율이 있어요? 네. 부채 비율은요?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 있어요. 뭐 영업경비 비율? 없어요? 그럼 총 자산 회전율? 그런 거 있어요? 예. 있는데 이거 말고도 기본서 나중에 받으시면 좀 더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러나 요 정도 알면 사실 게임 끝나요. 이 결혼 기초서가요. 얇아서 그렇지 이게 전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가 만약 저한테 공부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서 안 볼 것 같아요. 기본서 하면 한 기초서만, 근데 기초서를 보는데 전제 조건. 기초서에는 모든 내용을 다 내가 이해했다. 알고 있다. 이걸 전제한다면 이 100몇 페이지 분량만 가지고도 만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계산을 뺀다면, 계산 없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이렇게 계속 2수랑 3수 하면 기본서 갖고 하잖아요. 기본서 출시하실 때 나중에 나는 웬만큼 알아듣겠는데 기본서가 너무 버겁다. 너무 갖고 다니면 무겁다. 그럴 때는 요약집이 됐든 뭐 기초서가 됐든 이 정도만 계속 가지고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합격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합격점 이상. 우리가 뭐 90, 100 맞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사실 생각도 없지. 그거 90, 100 맞고 싶은 생각 없죠. 그냥 조금 생각해본다면 한 70 정도는 맞으면 좋겠다. 60은 좀 너무 간당간당하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 기초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그럴 때 그 대부 비율 옆에 보면 LTV 나오죠. 아마 이 LTV라는 단어는 좀 뉴스를 좀 듣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LTV, 뭐 상향 조정한다, 뭐 규제한다. 이 대부 비율이에요. 근데 대부 비율 뭐냐? 결국 뭐예요?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부동산이 10억짜리면 대부 비율이 70%라고 할 때는 10억의 70%인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뭐다? 대출 비율. 오케이? 근데 그게 말들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뭐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LTV 엄청나게 많거든요. 같은 말이. 근데 그 같은 말들은 벌써부터 외우려면 골 아프니까 그냥 어떻게 보자. 얘는 내가 부동산 가치 중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올 수 있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 대부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대부 비율이 클수록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죠. 자, 10억짜리입니다. 가치가 1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근데 대부 비율이 50%라면 5억 빌려온 거죠. 근데 60%가 되면 6억 빌릴 수 있고 70%면 7억 빌릴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이 말을 자, 응용해봐요. 많은 돈을 끌어오지요. 그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겠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 풀다 보면 대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식이 많이 나온다고. 막 갖다 섞어버린다고. 아시겠죠? 예. 이제 그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부채 비율 나오는데 요거는요. 근데 희한하게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막 혼동해가지고 막 써먹던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 중개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부채 비율을 보니까 대부 비율을 구하더라고, 부채 비율이. 근데 부채 비율을 구하면 이유는 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부채 비율을 구하잖아요. 대부 비율보다 값이 훨씬 크게 나와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빚이 많다고 느끼니까 안 살려고 하겠죠. 그것 때문에 부채 비율인데 대부 비율 공시로 바꾼다고. 우리 수험생들이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이. 무슨 말이냐? 봐봐요. 조금 전에 부동산이 10억짜리였어. 근데 7억을 빌려왔어. 그럼 대부 비율로는 70% 맞죠? 맞지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10억에서 빌린 남의 돈이 7억이죠? 그럼 내 돈은 3억인 거예요. 그러면 3분의 7이잖아요. 대충 따져도 2점 얼마가 나오죠? 2점 얼마 나오겠죠? 그럼 퍼센트로 바꾸면 2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떤 투자자가 부채 비율이 200% 넘는데요? 하면 불안해서 투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업에서는 부채 비율이라고 말을 해놓고 대부 비율을 쓰더라고. 오케이? 그게 이해는 가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했다면 사기인데 모르고 글을 써먹었다면 그 더 큰 문제야. 대부와 부채비를 구분을 못하니까. 중개사라는 분들이.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요. 쉽게 말하면 대부 비율은 빌려온 돈의 비율이요. 대부 비율은. 근데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해서 남의 돈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오케이? 그래서 자 쉽게 말하면 내 돈이 5억이 있는데요. 남의 돈이 15억이래. 그럼 전체 투자 금액은 20억이야. 20억 중에서 내 돈이 5억이고 남의 돈이 15억이었어. 그러면 부채 비율은 300%. 오케이? 근데 이게 대부 비율을 따진다면 전체 금액이 20억이죠. 그 중에서 빌린 게 15억이죠. 그럼 20분의 15 하면 우리 계산기. 15 난 얼마? 0.75 나와요? 0.75? 그럼 75%? 그럼 봐봐요. 투자자가 75% 듣는 거 하고 300% 듣는 거 하고 어느 게 충격의 강도가 완화돼? 75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먹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뭐 어떤 마케팅 기법, 이렇게 뭐 거래를 좀 빨리 완성시키고자 하는 기법으로서 쓰신다면 그나마 이해 가나? 그게 정말 부채 비율인 줄 알고 썼다면 그거는 자격에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중개 거래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거래 당사자보다 전문성이 낮으면 누구 앞에서 내가 전문가요라고 명함을 내밀 거냐 그 말이.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전문성 갖춰야 돼요. 그래놓고 당당하게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전문성 갖춰놓고 당당하게 내 자격증을 인정해라 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똑같은데 뭘 인정해? 아시겠어요? 빡세게 공부해야 돼. 빡세게. 됐지요? 요것이 이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인데 이 재미가 있는 게 그럼 봐봐요.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간단하게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요 중에서 2억을 빌렸대. 그럼 대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20%. 좋아요. 근데 내 돈 남의 10억에서 남의 돈이 2억이면 내 돈이 8억 아닌가요? 그럼 내 돈 8억 분의 남의 돈 2억. 요게 부채 비율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딱 봐도 4분의 1이니까 0.25, 25% 나오겠죠. 오케이, 이랬어. 그런데 10억 중에서 5억을 빌렸대요. 그럼 대부 비율은 50%인지. 근데 10억 중에 남의 돈이 5억이면 내 돈은 5억이지. 그럼 결국 부채 비율은 5억 분의 5억이니까 이게 100%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또 역시 10억 중에서 8억을 빌렸다네. 8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건 80%죠. 80%. 그런데 남의 돈이 8억이면 내 돈은 2억이요. 4예요, 4. 4는 퍼센트 바꾸면. 오케이? 그럼 봐봐요. 대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커짐의 정도는 훨씬 커지죠?
그래서 과거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 뭐냐? 대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더욱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요. 오케이? 근데 저것도요, 나중에 공식 필요 없이 암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채 감당률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정필기하고 싶으시면 저걸 사진을 찍어요. 어? 핸드폰은 갖다가 뭐 하십니까?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복습할 때 그걸 자칫 필기하시고 그러셔요. 왜냐면 지금은 1차적인 게 뭐다? 집중이야, 수업에 집중. 일단 듣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돼요. 근데 부채 감당률 있잖아요. 자, 제가 끊어볼게요. 부채는 뭐예요? 뜻이? 빚이야, 빚. 그럼 갖다 붙여보라고. 빚을 감당할 가능성이에요. 율은 확률이니까. 확률은 뭐다? 가능성. 그럼 빚을 감당할 능력이 크냐 작냐 이걸 측정하는 값이 부채 감당률이에요. 저 지금 공식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목 갖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죠. 오케이? 그럼 그걸 문자로 만들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 또는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부채 감당률 공식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원래 순두부인데 그건 지금 공식은 안 할 거예요. 네. 부채 감당률 순두부거든요. 왜 순두부냐면 부채 감당률 공식이 이게 분자가 순영업소득이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다. 뭐 그렇게 외우는데 이런 공식의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오케이? 지금 당장 뭘 좀 알자. 아, 그래. 그럼 봐봐요. 이왕 얘기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순영업소득은요, 우리 아까 뭐 가공기 영수부 했지만 기억 안 나요. 안 나니까 영업을 통해 얻는 순수익이야. 순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돼,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빚 갚는 돈이라고 했죠. 남한테 돈 빌려오면 원금이자 합해서 갚는 금액을 부채 서비스액 그랬잖아요. 걔도 1,000만 원이래. 그러면 값은 1 나오겠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1이다 그 말은 그건 아까 상가 임대 수익, 상가 운영에서 얻은 순수익으로 빚 갚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빚을 갚고도 남는 떡고물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럼 그 감당률 값이 1보다 커야 수익이 많이 더 남으니까 그만큼 빚을 감당할 능력이 클 거 아니냐. 오케이? 그래야만 은행도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거 아니 말이지,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 감당률이 1.6 이상이 돼야 대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네가 나한테 갚는 빚보다 너한테 남는 수익이 1.6배 크지 않으면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 그만큼 경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행도 잘못해 돈 떼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은 공식 필요 없어요. 부채 감당률은 빚을 감당할 능력이다. 네? 빚을 감당 능력. 근데 만약에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과 빚을 갚는 금액이 같으면 빚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럴 때 값이 1 나와요. 그럼 당연히 부채 감당률 값이 1보다 크게 나온다는 건 빚을 갚고도 남는 떡고물이 있다. 따라서 부채 감당률이 1.2보다는 1.5, 1.5보다는 1.8 이렇게 클수록 빚을 갚고도 남는 떡고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수록 걔는 우월한 투자 대안 아니냐. 당연한 말 아니에요,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나와요. 채무 불이행률.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채무 불이행이 무슨 뜻이에요? 빚 못 갚죠? 그럼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거. 그렇죠? 그럼 봐봐요. 조금 전에 부채 감당률은 빚을 감당할 능력이니까 클수록 좋다며. 근데 지금 채무 불이행률은 빚 못 갚을 가능성이니까 얘는 작을수록 좋죠. 그럼 서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이런 말 가능할까요? 비율 분석법상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오케이? 네. 왜?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고 채무 불이행률은 작은 게 좋으니까 서로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렇게 문장을 만들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공식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앞으로 지겨울 정도로 보셔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입에서 막 신물이 막 나오려고. 신물이 우와 이런 개론 뭐 이러면서 왜 공식 이렇게 많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공식이 참 고마운 거예요. 저 입장에서. 왜? 공식 빼면 개론은 안 꼽는 찐빵이에요. 웬만하면 이제 나중에 공부 다 잘 되시죠. 근데 이제 공식이 있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빠지고 들어주시고 저도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예.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